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바로 코앞에 와 있죠. 그런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얼른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또 세 개의 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선 오늘 세 개의 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26장이 됩니다. 1등 항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등 항해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만 잘 아는 게 세계적으로 모비딕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스타벅이죠. 실제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했고, 처음에 창업할 때에 이 소설의 정신이든지,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을 열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26장에서는 스타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 28장에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런 거 1등 항해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얘기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 등장하나요?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에이헤브 선장. 이 배의 선장입니다. 이 배에 앞으로 운명을 쥐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선원 각자, 특히 이 당시에 그 선장의 권한이라는 건 정말 막강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다 쥐고 있는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막 등장하자마자 얘기가 끝나긴 하는데요. 28장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얘기는 이 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그 다음에 선장,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얘기인데, 그거 뭐 중요한데요. 네, 상당한 상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 배 안이 어떻게 보면 작은 배 안이지만은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 미국에 30개의 각주가 있었거든요. 30개의 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은요, 이 작은 배 안이 전 세계, 주로 제국주의가 활개를 치던 그 시대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아주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정말 쏠쏠하게 돼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요약해 있는 걸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허먼 멜빌의 위대한 소설 모비딕의 가장 깊은 심정부입니다. 수많은 장들 중에서도요, 피코드호의 주요 선원들이 소개되고 마침내 그 전설적인 에이헤브 선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결정적인 세 개의 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피코드라는 이름의 포경선, 바로 이 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는 그냥 고래 잡으러 가는 배가 아니에요. 멜빌은 이 배를 뭐랄까, 인류 전체를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놓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세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온갖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서 저 예측 불가능한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자, 모두가 기다리는 그 베일에 쌓인 선장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이 배의 지휘부를 만나봐야 합니다. 이 위험한 여정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 논리, 그리고 각기 다른 기질들을 대표하는 3명의 항해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이 3명의 항해사가 이 배의 이성을 담당하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등 항해사 스타북, 낸터커 출신의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데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무모한 건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배의 도덕적인 중심축 같은 존재죠. 그리고 2등 항해사 스터브. 이 사람은 또 완전 달라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농담과 웃음을 잃지 않는 아주 쾌활한 낙관주의자입니다. 웃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그의 철학이죠. 마지막으로 3등 항해사 플래스크. 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불도저 같아요. 고래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아주 공격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고래잡이는 그냥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인 셈이에요. 멜빌은 여기서 정말 재밌는 관계 설정을 하는데요. 이 백인 항해사들을 마치 중세시대의 기사처럼, 그리고 각 기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색인종 작살잡이들을 종자에 비유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책임지는, 운명으로 끈끈하게 묶인 하나의 팀을 형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치죠. 그리고 이 조합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문명세계의 대표격인 스타벅은 식인종 부족 출신의 야만인 퀵해그와 파트너가 됩니다. 또 백인 정착민인 스터브와 플래스크는 각각 아메리카 원주민인 테시테고, 그리고 아프리카인 대구와 한 팀을 이루죠.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세상에서 온 인물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파트너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공동의 운명으로 묶인 우리 인류 전체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피코드호의 선원들은 그냥 소설 속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인물들이고 하나의 거대하고 운명적인 항해에 함께 올라탄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모여서 출항까지 했는데 정작 이 배의 절대 권력자, 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할 선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직 갑판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온갖 무성한 소문만 떠돌고 배 전체가 미스테리한 분위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옵니다. 그 오랜 기다림과 수많은 추측 끝에 마침내 에이헤브 선장이 갑판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요, 그 순간 배 위의 모든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멜빌이 에이헤브를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키가 크고 무섭게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외모 하나하나가 전부 거대한 상징이고 하나의 서사입니다. 마치 청동을 녹여부어 만든 조각상처럼 위압적인 몸, 그리고 얼굴 한쪽을 길게 가로지르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꽂힌 것 같은 섬뜩하고 하얀 흉터, 마지막으로 바로 향유고래의 턱뼈를 그대로 깎아 만든 하얀 의족까지. 네, 맞습니다. 에이헤브의 몸에 새겨진 이 흔적들은 그냥 과거의 사고가 남긴 상처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엄청난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그의 집착이 몸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도 불길한 상징들은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래뼈 의족,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그 원수, 바로 그 고래의 뼈로 자기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복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끔찍한 선언 같은 겁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고통과 증오를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벼락 흉터는요, 마치 신이 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운명이다 하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평범한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에 의해 낙인 찍혔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인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죠. 결국 에이헤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겉으로는 선원 전체를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진 지도자이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끝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지독한 고독이라는 폭풍에 사로잡힌 한 명의 나약한 포로일 뿐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멜빌은 이 단 3개의 장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해냅니다. 먼저 피코드호라는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스타벅을 비롯한 이성의 목소리들을 배치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이성을 집어삼키고 배 전체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끌고 갈 거대한 광기의 화신, 에이헤브를 풀어놓는 겁니다. 와, 정말 한편의 거대한 비극이 완벽하게 막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이헤브의 이 미친 듯한 집착, 이 거대한 투쟁이 과연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두운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섬뜩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지요. 그 섬뜩하기보다는 아주 광대한 얘기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우선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이제 세세히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1등 항해사 스타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지역에서 실제 개척 시기에 와서 고래잡이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 가문들입니다. 그 가문이 스타벅이고 또 하나는 코핀 가문, 두 개의 가문이 실제 가장 큰 고래잡이로 돈 번 가문들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람들의 성들을, 이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1등 항해사의 특징은요. 자, 우선 우리가 선장이라고 볼 수는 에이헤브 또는 아합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의 아합 왕. 아합 왕을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에이헤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에이헤브가 한마디로 광기에 불타 있습니다. 고래를 잡겠다는 그런 광기만 있는 거지 복수심에 불타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오로지 그거를 향해서 치닫는다면은 그러면 다들 그렇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아주 반대편이라 쓴다 할까? 그런 쪽에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이 나옵니다. 스타벅은 매우 지성적이라 할까요? 냉철한 이성적이라 할까요? 선장은 마구 덤비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차분히 이성적으로 일을 따져가면서 덤비고 하는 게 스타벅인데요. 그래서 스타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장에 보면은 기사들과 종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어디다 비교했는가 하면 중세의 기사. 기사는 말을 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사죠.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종자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우리 지금 종놈을 데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종놈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자 그러니까 좀 우리말이 그래서 그런데 기사들과 종놈들. 그런데 이 기사들은 하나같이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인데 이 백인들도 전통적으로 스타벅뿐만 아니고 이 고래잡이라든지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다 백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3명의 1등, 2등, 3등 항해사를 했습니다. 그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사람씩 작살잡이가 붙는다 했습니다. 그 작살잡이는 또 하나같이 전부 다 유색 인종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 재밌게 만들어 놨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은 백인들이 잡고 또 백인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유색 인종들하고 같이 해나가는데 그 해나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구성시켜 놨는가를 한번 도표로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등 항해사,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치 못할까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등 항해사가 스터브, 이렇게 발음해도 좋겠네요. 키가 짤딱막한 것 같아요. 짤딱막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물론 이름이긴 한데요. 스터브고요. 그다음에 3등 항해사는 플래스크인데 이 플래스크도 그렇고 여기 세 사람 다 이 근처 지역의 유명한 고래잡이 섬들 출신입니다. 출신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1등부터 3등 항해사까지 됐고요. 이 사람하고 같이 엮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1등 항해사하고 엮어지는 게 누굽니까? 퀵케그가 1등 항해사하고 연결되어 있고, 퀵케그는 기독교 세계를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퀵케그입니다. 아마 그동안 퀵케그는 쭉 1,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여러분이 익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스터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테시테고라는 사람인데요. 여기는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인디언. 그럼 아메리칸 인디언이 테시테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구인데 DAGGOO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기가요. 그래서 우리말 대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인종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상징적 의미라고 다 여기 나와 있죠. 뭔가 하면 야만과 문명과 야만의 조화, 그 다음에 백인과 원주민의 협력, 그 다음에 인종 간의 동반자,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지고 복잡할 것 같죠? 그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쭉 이걸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첫 등장하는 쪽이라서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고 한번 쑥 들어주시면 됩니다. 절대 이런 거 등장인물이 많은데 막 질려버리면 안 됩니다. 질려버린다 하죠. 질려버리면 안 되고요.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등장하겠구나라고 보는데, 첫 번째 스타벅을 한번 볼게요. 스타벅은 렌트컷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의 렌트컷 사람입니다. 스타벅은요. 렌트컷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상 대대로 고래잡이로 큰 돈을 벌고 집안을 이룬 사람이고, 퀘이크 교도입니다. 퀘이크 교도들이 특징이, 제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런 아주 평화주의자들인데 절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총을 안 들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하고 체제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교회에는 성직자도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높고 낮음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 시스템을 다 부인합니다. 성직자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럼 성직자 없으면 어떡하는데?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나서서. 설교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설교할 제목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본문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네들 그 모임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건데, 또 상당히 민주적으로 합니다. 전체 교회 운영이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자기 일 하다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존 교회의 제도를 전부 다 부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긴 한데, 어떻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았고, 점점 이 사람들이 좀 쪼그라들게 됩니다. 쪼그라들게 되는 얘기도 이제 나중에 아마 제가 지난번 미국 교회에서 할 때 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파들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파들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돼서 거기에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신앙적 리더 그룹이랄까, 이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성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데다가 더 문제는 미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 전쟁에 일치 안 나가거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하는 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보급품을 실어다 나른다든지,
무기를 치려다 준다든지 그런 마차를 동원시키는 이 사람들이 동원합니다. 총은 안 들고 마차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고깝죠, 눈에. 같은 그걸로 하면서 전쟁을 안 하려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생활 다 하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는 할게요. 어젯밤에 하려고 준비를 해뒀다가 어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다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그 문명을 거부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스위스나 독일 쪽에 있었고 또 영국 쪽에 있었고 이 퀘이커들 교도도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국에서 봤을 때에 총을 안 들려고 그러니까 칼을 안 들려고 그러니까 미움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됐고요. 이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인이 모여 사는 그런 대표적으로 아미시라고 해서 아미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아미시 마을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의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피가 대표적인 거죠. 히피가 미국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거든요. 그 히피들이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고 현대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주로 콩만 먹고요. 다른 거는 그 단백질을 뭐 고기를 잡아 먹는지 뭐 그렇지 않은 그런 히피 운동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주 최근에 생긴 운동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극단적인 주로 그 맨하튼의 그 중심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자기 돈을 다 나눠줘 버립니다. 다 나눠줘 버리고 간단하게 자기네들 살 것만 챙겨 가지고 이제 잘 있으라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일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하니까 일단은 그런 걸 한번 정리를 나중에 할 테니까요. 지금은 스타벅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래잡이 집안에서 있었고 그 아버지가 고래잡이에 나갔다가 죽었고요. 그 형이 고래잡이에 나가서 죽었고요. 둘 다 시체도 못 찾게 그 태평양 바다 속에 가라앉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친구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묘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외모가 상당히 튼튼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 피가 싱싱한데 누구는 뭐 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피가 싱싱한데 어느 정도로 싱싱한가 하면은 그 피를 가지고 서인도 제도에 가더라도 병에 든 맥주처럼 상하지 않을 거다. 당시에는 맥주 기술들이 그래서 가져가면은 그렇게 장시간 두면 상했답니다. 그러니까 맥주처럼 상하지도 않을 끼다. 그다음에 얼마나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가 하면은 매사추세츠주에서 금식일을 지정했을 때에 실제 1670년부터 금식일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영국 전통입니다. 영국 장로교에서 넘어온 장로교인들이 미국에서 참 어려운 게 이제 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때가 1670년. 또다시 얘기하게 되면요. 1620년이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들어온 해입니다. 이거는 연도를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670년대 같으면 50년이 지났죠. 당연히 위기가 오죠. 50년 지나면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세대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금식을 이제 선포하는 건데 아마 이 금식 때에 태어났는가 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하면은 그렇게 금식대에 태어나는 그런 강인한 몸을 가진 게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잘 단련됐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30번의 건조한 여름을 겪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죠. 그의 여름의 몸에 불필요한 군사를 모조리 말라버렸다. 예. 그러면서 깡마른 몸은 신체적인 질병의 징후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력을 소모시켜 몸을 조금씩 취약하게 만드는 고민과 걱정의 표시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가라는 것을 체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정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스타벅의 외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정신력입니다. 그는 이상하게 뱃사람치고 양심적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뱃사람이 워낙 험한 일이다 보니까 양심 같은 거 이런 걸 그렇게 안 챙기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매우 양심적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 연구하면 이같이 퀘이크 교도들의 특성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잘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친 바다의 쓸쓸한 생활은 그의 마음을 미신으로 기울게 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거친 바다 생활을 하면서 어디든지 보면요. 거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한 면들이죠. 그런 면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섬 지역에 가보면 미신을 늘 그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미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미신은 어떤 사회에서는 무지가 아닌 미신, 그런 미신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지가 아닌 미신도 있는지, 그리고 유식한 그 미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 얘기가 오히려 지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지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미신이다. 스타벅이 미신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지성에서 비롯된 미신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적 전조,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오는 어떤 징후, 사인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내적인 예감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뭔가 좀 예민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상당히 어떤 전조와 예감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사람이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치 강철로 용접되어진 그런 것처럼 강한 영혼을 갖고 있더라. 원래 무뚝뚝한 천성에서 그를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멀리 코드고에서 들고 온 젊은 아내와 코드고시 어딘가 하면요. 렌트캣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코드고스입니다. 우리가 이 배가 출발한 데가 렌트캣이라고 했죠. 그 렌트캣인데 그 렌트캣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코드고스거든요.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놨다가 지금 그냥 갈게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렌트캣 섬이 쬐그만 섬이고 아주 불모지처럼 된 섬이라는 거 이 책에서 앞에 나왔죠. 그 옆에 좀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섬 출신인데 왜 이 얘기하는 거면 원래 이 사람들이 고래잡이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의 출신. 뼈대부터 고래잡이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내 보트에 절대 태우지 않겠다고 스타벅은 말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타벅은 쓸데없는 용기를 갖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만용이죠.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겁쟁이보다 못하다는 게 만용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께 주지 않나요? 가끔 보면은 주목 세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죠. 또 만용을 부리죠. 그러다 어느 날 와르륵 다 무너지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목 세계는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우두머리에는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을 둡니다. 영감 지네들이 머리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듯이
여기는 보게 되면은 워낙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고래잡이로 죽었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매우 이성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라고 합니까? 고래잡이를 가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입에 안 태우겠다. 이제 이게 평소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거는 절제를 하면서 이 고래잡이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뭔가가 우리께 이제 주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 저기 있는 스타벅만큼 신중한 사람은 이 폭영업계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2등 항에서는 스터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스터브가 봤을 때 스타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만큼 신중한 사람은 폭영업계에 어디든지 못 볼 거다. 이럴 정도로 매우 침착하고 지성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장하고는 좋게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죠. 아무튼 스타벅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은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심해에서 갈기갈기 짝해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나와 그의 용기를 모두 불태워 태워버렸을 것이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는 용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담한 사람에게 주로 볼 수 있는 용기였다. 용감과 용기. 예. 그 다음에 그 용기는 일반적으로 바다나 바람이나 고래 또는 세상이 흔해 볼 수 있는 불합리한 공포와 맞닥뜨렸을 때 꿋꿋이 견뎌내지만 그 다음 얘기입니다. 더 정신적인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후에 스타벅이 나오고 스타벅이 무슨 말을 해나갈 때에 이런 얘기 같은 얘기구나. 아무튼 이 같은 스타벅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그 다음 요 문장이 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만일 스타벅이 1등 항해사를 했습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결점이 있다면 동료들이 가장 값비싼 옷이라도 들고 달려가서 그의 결점을 덮어주어야 할 것이다. 와,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스타벅은 매우 동료들께도 존경받죠. 존경받는데 설령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동료들이 나서서 아주 값비싼 옷이라도 그 결점을 덮어버리는 그런 동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냐는 걸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예, 보세요. 우리 자신 속에서 느끼는 그 때묻지 않은 남성다움. 와, 멋지지 않나요? 때묻지 않은 남성다움. 그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외적 특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원래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스타벅이 어떤 게 특징이나요? 남성성을 보지요. 남성성. 이 남성다움. 이게 이제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용기를 잃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면 비통한 마음에 피를 토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용기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통한 마음에 피를 토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정신들이 뚜렷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정신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 하면 스타벅 속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한 장을 계속 스타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인간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게 멋집니다. 여기에 보면요. 인간애라는 고귀한 망토를 펼쳤어. 나 같은 사람을 모두 감싸준 정의로운 평등의 정신이여. 멋지지 않나요? 맞아요. 커피를 팔더라도 이 정도 정신력은 돼야 그게 하죠. 평등의 정신 하면서 이 끝날 때까지 평등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제가 평등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걸 다 읽게 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뛸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네.
지상을 힘차게 행진하며 왕처럼 당당한 평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당신의 챔피언을 선발하는 신이여. 오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벌킹턴을 얘기를 하면서 벌킹턴을 지난번에 벌킹턴을 찬양하는 찬양이 쭉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스타벅을 해놓고 스타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찬양으로 쭉 이 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벅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여러분 앵간히 감이 잡혀지죠. 자, 그 다음에 2등 항해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전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지 않고 할게요. 저는 서둘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제가 원고를 써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모비딕 이거 왜 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이 여성화되어진다 할까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만성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기집애 같이 앱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는요.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퇴보하게 되거든요. 이같이 도전하고 남성적으로 마구 뭐랄까 낯서고 위험에 대해서 쫄아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대처해 나가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소설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그런 정신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에서 이 소설을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오늘날 미국 정신의 핵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날 미국이 잘한다든지 그런 거는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에서 한쪽 부분만 듣고 그것만 딱 가지고 하는 바람에 자꾸만 얘기가 쭈삣쭈삣하게 이제 얘기가 다른 데 가버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은 뭔가 하면은 뒤에서 숨어서 남들 할 때에 눈치 봐가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앞서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 미국을 이루어 왔고요. 여기에서는 제일 앞장서는 것,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로 나가서 이 태평양을 앞두고 있다면은 그다음에 바다로 들어가는 게 미국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 정신을 배우고자 이런 생각에 벤치마킹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터브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터브라는 2등 항해사입니다. 이건 또 재밌습니다. 코드고 출신이고 코드고도 렌트캣 그 근처입니다. 어쨌든 코드고 출신이고 그의 현지 관습에 따라 코드고 사내라고도 불린다. 스터브라는 이름 대신에 그렇게 또 불린다는 겁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낙천적이고 급정이도 아니지만 용감하지도 않았다. 위험이 닥쳐오면 무심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고래를 추적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1년 계약한 품팔이 소목장이처럼 그리고 침착하게 일했다. 명랑하고 느긋하고 태평스러운 그가 보트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치명적인 위험도 만찬에 불과하고 고래를 발견하게 되면 위에서 이제 망 보는 사람들이 배 높은 데서 망 보는 사람들이 고래는 일정한 부분에서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허파를 가지고 숨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물이 쭉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기 고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망 보는 사람이 제일 높은 데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망 보다 저기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와르르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나가는데 실제 그렇게 이제 작은 배를 이제 그렇게 되면 배를 내려 가지고 작은 배를 이제 타고 이제 나가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작은 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연구하면 큰 배를 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작은 배를 해 가지고 뾰족한 배입니다. 뾰족한 배를 인제 해서 그렇게 고래 잡이로 나가는데 당연히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런 식으로 항해사별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는 작살잡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또 노 젓는 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지휘할 때 보게 되면은 아무리 치명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파도가 매우 높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고래까지 난폭한 고래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게 치명적일지라도 뭐라고 본다고요? 만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만찬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에 만찬회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치명적이고 그런 것조차도 만찬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트에 탄 선원들은 초대된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토브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스토브에게는 죽음의 아가리마저도 안락의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니까 고래의 죽음의 아가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안락의자. 말을 재밌죠? 안락의자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니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을 못 해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문제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선원답게 죽음을 돛대 위로 올라가서 망보라는 명령 정도로밖에 죽음을 그렇게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돛대 위에서 무엇을 할지는 명령에 따르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스토브는 그렇게 태평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그다음에 이제 쭉 스토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또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골초도 보통 골초가 아닙니다. 연속으로 그 파이프를 물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데 제일 먼저 자기 침상 옆에는 이 파이프를 담배를 꼭꼭 넣어가 파이프 위에 인제 담배 그걸 넣지 않습니까? 담배를 꺼서 파이프를 여러 개 이렇게 달아 놓는답니다. 가지런히 달아 놔 놓고 파이프를 피우고 웬간히 다 돼 가면 다음 파이프 붙여 가지고 불 붙여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러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부터 먼저 담배를 해 가지고 피워 물고 그다음에 바짓가랑이에다가 다리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그건가 하면은 선원들이 이 스토브가 이 입에 담배 파이프를 물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마치 스토브가 코 없이 나오는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코 없이 나갈 수가 있나요? 반드시 코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항상 담배를 이렇게 물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게 아마 자기 정신력, 자기 실현 이런 실현을 일종의 소독약처럼 해 주는 게 이 담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문학적으로 인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도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그다음에 3등 항해사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3등 항해사는 쪼끔 뉴욕 쪽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나와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오는 섬이 비니어드 섬이라는 이 섬인데 이 섬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 고 근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여기 출신의 플래스크라는 게 3등 항해사입니다. 당연히 백인이고요. 3등 항해사인데 그는 아주 딸딱막했다. 키가 작았다는 거죠. 딸딱막하고 다부진 체격인데 매우 호전적이랍니다. 예, 매우 호전적이고 고래야말로 자기 선조 대대로 원수라고 보는 겁니다, 고래를요. 그래서 고래를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자기는 선조들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큰 고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생쥐인데
물에 빠진 생쥐가 부풀어져 있는 게 저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래를 봅니다. 고래를 생쥐로 보는 것도 재밌죠. 생쥐나 또는 물쥐라고 본답니다. 이런 쥐 정도가 물에 부풀어 가지고 되어진 게 큰 고래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이런 쪽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그걸 갖고 있는가 하면은요. 고래를 쫓는 일은 일종의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치 놀이처럼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따끔한 키에 이렇게 놀이처럼 고래 잡는 거를 즐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왕대공이라 해서 이게 그 네모난 목재인데 왜 목재를 그렇게 싣고 다니는가 하면요. 당시에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돛이 너무 세게 되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부러지면은 목수가 있다가 그거를 또 해서 목재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목재를 왕대공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왕대공이라고 얼마나 사람이 뭐랄까요? 센가라는 거를 이렇게 인제 별명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 3 명의 항해사 스타벅, 스티브, 플래스크 요 3 사람들이 1 등, 2 등, 3 등 이런 식으로 항해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각각 한 사람씩 작살잡이가 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3 사람의 1 등, 2 등, 3 등에 대해지는 이 항해사를 삼창사라고 한답니다. 3 사람이니까 3.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거기에 각자 작살잡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창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삼투창병이라고 그렇게 해서 고래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거는 이 배 위에서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항해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항해사들과 연결되어진 유색 인종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색 인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서인도 제도에서 온 그런 캐거를 데리고 있다면은 또 한쪽은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 미국 인디언이죠. 아메리칸 인디언을 데리고 있다면 또 한쪽은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유색 인종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인데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작게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비유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주의 시대에 광기에 휩싸여져 있는 제국주의 시대 그런 시대를 이제 비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전체 속에서의 오늘 이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는 거는 앞으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갈등과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이 벌어질 때에 이 사람의 성정이 뭐였는가를 이제 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못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갈 텐데 드디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은 에이헤브 선장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2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이헤브 선장이 나오는데 이 에이헤브 선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에이헤브 선장 이름부터 아합이니까 나쁜 짓 했겠죠. 그죠? 아합 왕이니까 나쁜 짓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하는 것도 가만 보게 되면요. 어떻게 사람을 선동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나올 겁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는 28장부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한박사님까지 방송하고 그다음부터 한 8일 동안의 방송이 쉽니다. 다 연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봐놓으시고, 특히 요번 이렇게 연휴 기간에 있을 때에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비딕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다든지 복습해 보는지 그런 거는 매우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